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가 진전이 없는 가운데 정부가 예년처럼 오는 9월부터 의사 국가시험을 시행하겠다며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사들을 상대로 집단 휴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모든 해역에서 해저 자원 탐사를 할 수 있는 바다위 연구소 탐해 3호가 본격적으로 탐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퇴역한 탐해 2호를 대신할 탐해 3호는 한 번에 여의도 1.5배 면적을 4배 빨리 탐사할 수 있고 2호와 달리 먼 바다 탐사도 가능합니다. 지난달 발사된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달 뒷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달 형성 초기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달 뒷면 토양을 인류 최초로 채취할 예정입니다. 제주에서 죽은 새끼를 업고 다니는 어미 남방 큰 돌고래가 발견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죽은 채 발견된 새끼 남방 큰 돌고래는 벌써 7번째인데 하루빨리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복귀시키기 위해 수련 병원들이 개별 상담을 진행했지만 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제도로는 내년에 필요한 전문의 등 의사 배출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험 추가 같은 구제책을 마련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970여 명, 전체의 7%를 조금 넘긴 수치입니다. 수련 병원마다 전공의들에게 개별 연락해 복귀 의사를 물어봤지만 아예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연락이 닿는 전공의가 많지 않을 뿐더러 연락이 닿았다고 해도 실제 복귀를 희망하거나 복귀로 이어지는 경우는 최근까지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추가 수련 가능 기한까지 지나면서 전공의 이탈이 더 장기화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의사 수를 늘리려다가 당장 내년에 필요한 전문의 2천여 명 등 필요한 의사들을 배출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 결국 의료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전문의 시험이나 의사 국시 기회를 추가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면서 이듬해 의사 시험이 2차례 치러졌습니다. 정부는 시험 추가설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며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여러 구제 방법을 찾겠다고 밝히는 등 여지를 남겼습니다. 복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련을 제때 마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들도 검토를 할 텐데 우선은 복귀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문의가 되려는 전공의 없이는 이런 의료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의사 배출 대안을 마련할 거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정부가 예년처럼 오는 9월부터 의사 국가시험을 시행하겠다며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응시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9월 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국민의 마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선 안 된다며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말 응급실 경증 환자 수가 7천여 명으로 늘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경증 환자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지역 의사회장은 YTN과 전화통화에서 총파업을 할지 결정하기에 앞서 내일부터 나흘간 전 회원을 상대로 휴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일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총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30일 전국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열고 6월부터 큰 싸움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를 찬성하는 비율이 29%에 그쳤다며 의사들이 강경 투쟁에 나설 경우 국민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말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를 통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대 증원 백지화와 집단행동 지지 의견은 각각 29.1%, 12%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 계획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건 65.4%로 나타났고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한 비율은 85.6%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대 증원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비율은 86.5%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는 의사들의 강경투쟁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집단 행동을 거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가 내년에 1.96% 오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0.02%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와 한의 3.6%, 그리고 약국 2.8%와 조산원 1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 2,708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고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토양을 채취할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어제 달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인류의 달 탐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쓰면서 달을 선점하기 위한 미중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에 발사된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한 달 만에 달 뒷면에 착륙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창어 6호가 예정대로 달 남극에서 가까운 아폴로 분화구 근처에 착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창어 6호는 최대 2m 깊이로 땅을 파 암석과 토양 2kg을 채취한 뒤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과거 미국과 옛 소련의 탐사선도 토양을 채취했지만 지구에서 볼 수 없는 뒷면의 토양을 가져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달 뒷면에선 지구와 직접 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는 통신위성을 따로 배치했습니다. 이번 탐사 계획엔 프랑스와 스웨덴, 이탈리아 등도 참여했습니다. It's the first time that we will be exploring the far side of the moon and return samples from the far side of the moon. So it's very exciting, but it was also very exciting. 달의 뒷면은 달이 형성된 초기의 소행성 충돌이나 화산 폭발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계 생성의 비밀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기존 탐사 결과에 따른 예측대로 엄청난 양의 얼음이나 광물 자원을 발견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달에 사람을 보내고 이어 본격적으로 기지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에 맞서 달을 선회하는 우주정거장을 건설한 뒤 다시 사람을 착륙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탐사 계획 일부를 위탁받은 스페이스X는 달 기지를 중간 기착지로 활용해 화성으로 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인도도 달 탐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달을 선점하기 위한 우주 강국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미국 보잉사의 우주 캡슐 CST-100 스타라이너의 첫 유인 시험 비행이 다시 연기됐습니다. 보잉사는 현지 시간 1일 우주 비행사를 태운 보잉의 첫 스타라이너 임무 발사가 기술적 문제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라이너는 현지 시간 1일 오전 9시 25분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아틀라스 V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유인 시험 비행 시도는 2022년 5월 우주 비행사를 태우지 않고 무인 비행에 성공한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앞서 스타라이너는 지난달 6일에도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가는 첫 유인 시험 비행을 시도했으나 카운트다운 2시간을 앞두고 로켓 상단의 산소 방출 밸브 오작동 문제로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대한항공이 이르면 7월 중 보잉사의 항공기 30대 구매를 위한 발주를 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다음 달 말에 열리는 영국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서 관련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며 주문 기종으로는 787 드림라이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보잉은 지난 1월 177명이 탑승한 737 맥스 9 여객기에서
도어 플러그로 불리는 객실 내 모듈식 부품이 뽑혀나가는 사고를 계기로 미 연방항공청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787 드림라이너의 동체 부분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수천 번의 운항 뒤에는 비행 중 분리될 수 있다는 내부 고발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안전성 문제를 의식한 듯 조 회장은 보잉은 강한 회사라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보잉 경영진은 이겨낼 것이고 그들을 믿는다고 보잉 측에 신뢰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 전문 기업에 분석을 맡긴 결과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르는 석유와 가스가 동해에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40억 배럴은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석유와 가스가 실제 존재하는지,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며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이지만 바다에서 자원을 탐지하는 기술은 갖추고 있습니다. 히토류처럼 우리 영토에 없는 자원을 캐기 위해 정부가 대양 탐사도 가능한 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새로 만든 탐해 3호를 소개합니다. 1997년부터 27년 동안 우리나라 유일한 물리탐사 전용 탐사선으로 활동한 탐해 2호. 독도에 묻혀있던 불타는 얼음,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발견해 채취하고 독도 해저 지형을 파악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지난해 퇴역한 탐해 2호를 대신할 탐해 3호는 1,800억 원 넘는 돈을 들여 새로운 차원의 탐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주변 해역에 머무르던 탐사 범위가 태평양과 극지방 해양까지 넓어지게 됩니다. 대양으로 가는 이유, 히토류 같은 희귀 자원 때문입니다. 탐사권과 채굴권 확보를 위해 히토류 매장 후보지인 서태평양 괌 주변을 직접 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핵심 광물은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특히 히토류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에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 탐사는 에어건으로 음파를 쏴 측정하는 석유 탐사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스트리머가 많고 길수록 빠르고 정확히 해저 지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의도 1.5배 면적을 4배 빨리 탐사할 수 있고 시간 흐름을 반영한 4D 탐사까지 가능합니다. 그 내빙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한 GPS상에서 한 점에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해저면 탐사를 할 수 있는 OBN 400대 이상. 탐해 3호는 첫 번째 과제로 서해 지질구조 탐사에 나섭니다. 연구진은 극지연구소 등 국내외 연구단체와 민간 기업에서 협업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내년에는 대양 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1970년대에 국내 농학 기술을 이용해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결에 도움을 준 한국 과학자가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아프리카 추장으로 추대되기도 한 농업계 슈바이처 한상기 박사인데요. 한 박사를 비롯해 모두 4명의 원로 과학자가 국내 최고 권위의 과학기술 유공자로 신규 지정돼 증서를 헌정받았습니다. 이들의 업적을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1년 38의 나이에 서울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나이지리아로 떠난 한상기 박사. 영국 유학 대신 선택한 진로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식량 문제가 크게 문제가 돼 있었을 테니까 제가 농업을 전문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배운 그런 학문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길이 바로 아프리카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박사는 아프리카의 주식이던 카사바의 야생종과 재래종을 교잡해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슈퍼 카사바를 개발했습니다.
이 밖에 얌과 고구마, 바나나까지 개량해 식량난을 해결했고 이에 대한 공로로 나이지리아 한 마을의 추장으로 추대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값진 성과는 아프리카인 700여 명을 농업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 아프리카가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썼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현지 실정도 조사하고 그 사람들하고 설득하고 뭐 이러고 다니느라고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근데 다니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가다 이제 우간다에 가가지고 호텔에 머물러서 열이 나서. 지난 2016년 타계한 고 송희성 서울대 교수는 입자가 충돌하거나 붕괴할 때의 현상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국내 양자역학의 선구자입니다. 2020년 타계한 고 김성환 미국 유타대 교수는 난치병 치료에 필요한 약물 전달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며 2017년 타계한 고 김재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초대원장은 포항제철 건립을 주도하며 중공업 기반의 산업화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연구에 매진한 과학기술인들의 노력은 오늘날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2017년 과학기술 유공자 32인이 처음 지정된 이후 모두 85명이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유공자에 대통령 명의 증서를 수여하고 과학기술 주요 행사에 초청하고 강연 활동과 저술 활동을 지원하는 등 예우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제주에서 죽은 새끼를 업고 다니는 어미 남방 큰 돌고래가 발견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돌고래 관찰 과정에서 발견된 죽은 새끼만 7번째인데요. 정확한 원인 규명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 늘어진 새끼를 업은 어미 돌고래. 새끼를 놓치자 다시 돌아가 없습니다. 새끼 남방 큰 돌고래가 죽은 채 발견된 건 돌고래들이 많이 보이는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새 죽은 채 발견된 새끼 돌고래는 7마리에 이릅니다. 2달에 한 번꼴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태어난 지 몇 달이 안 된 진짜 어린 새끼들이어서 이거는 조금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어린 새끼들이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죽는 이유들이 뭔지는 사실은 이제 보면 면밀하게 좀 분석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죽은 새끼 돌고래들도 발견된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는 돌고래를 보려는 관광선이 운항하고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새끼 돌고래들의 죽음 외에도 낚싯바늘과 낚싯줄에 걸려 고통받는 돌고래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견된 종다리의 경우 몸에 걸린 낚싯줄 제거를 위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1년 새 죽거나 다치는 돌고래들이 여러 번 관찰될 만큼 남방 큰 돌고래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더라도 새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죽은 사례는 없거든요. 지금 남방 큰 돌고래 서식지가 굉장히 이제 위협받고 있다. 이게 빨리 이게 대처를 안 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제주 연안에 사는 남방 큰 돌고래는 120여 마리에 불과합니다. 갈수록 나빠지는 서식지 환경 탓에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만큼 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독일 남부에 사흘째 쏟아진 폭우로 제방이 무너지고 열차가 탈선하는 등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5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총선을 치른 인도에서는 투표소 직원 등 수십 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물속에 잠긴 마을 위에 헬기가 돌면서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합니다. 흐샤의 인근 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이 마을을 덮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독일 영토 절반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은 주민들은 보트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Dann ist ja dann das Hochwasser, das Wasser immer noch mehr und dann keine Chance mehr gehabt. Wir haben im höchsten Tempo die Kalle verlassen müssen. Die Kalle war innerhalb von gefühlten 30 Sekunden, 40 Sekunden voll. 슈투트가르트의 인근에선 산사태로 승객 100여 명이 탑승한 열차가 탈선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철로 아래까지 물이 들어찰 정도로 수위가 상승하면서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를 잇는 국경 열차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Die Lage, wenn man das sieht, auch die Bilder, die Schmerzen, vor allem für die Anwohner ist das natürlich unerträglich. Da geht es auch um Verlust von Hab und Gut. Es kostet enorm viel, die Schäden sind auch enorm. Die kann man dann auch erst ganz am Ende einer solchen Entwicklung ersehen. 반대로 인도에선 5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뉴델리에선 급수 차량이 올 때마다 주민들이 몰려듭니다. कम से कम 40-50 साल से यही बुरा हाल है। बस ऐसे पानी आता है, सुबह अच्छे पानी को 9 बजे 10 बजे आते हैं, 8 बजे आते हैं।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뉴델리 등 인도 전역에서 이틀 새 70여 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폭염 속에서 총선이 마무리된 현지 시간 1일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서만 투표소 관리 직원 3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गिर गए हैं मतलब ग्रुप में ही थे तो मैंने ग्रुप तो पूरा मैंने आगे बढ़ गया लेकिन मैंने इनको मैंने कोई हेल्प करने वाला वहाँ का आदमी मिला. 인도 기상청은 최근 기후 변화로 폭염이 강해지고 길어지고 있다며 피해가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지난달 29일 인도 뉴델리에서 보고된 낮 최고 기온 52.9도는 센서 오류로 3도가량 높게 잘못 측정됐다고 정정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카리브해 연안의 파나마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육지로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파나마 당국이 파나마 북동부 연안의 가르디 수구두부 섬에 거주하는 주민 300가구 1,351명을 파나마 본토로 데려오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가르디 수구두부는 직사각형 형태의 가까운 작은 섬으로 매년 11월에서 12월 바다에서 강풍이 불면 바닷물이 섬으로 유입돼 도로를 뒤덮고 집 안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에 1990년대부터 섬 주민들이 파나마 정부에 해수면 상승과 인구 증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주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파나마 운하청과 미국 해양대기청의 자료에 따르면 파나마 카리브해 해수면 상승은 1960년대에 연평균 1mm씩 진행됐으나 최근에는 연평균 3.5mm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파나마 당국은 가르디 수구두부 섬 외에도 중단기적으로 해수면 상승에 직면하게 돼 도서, 주민 3만 8천여 명을 이주시키기 위해 12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얼마 전 건강검진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도 기후변화가 가져온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제너럴 셔먼입니다. 자이언트 세코이아 종으로 수령은 2,30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키가 무려 85m에 달하고 둘레는 어른 20명이 팔을 벌려 안아야 합니다. 연구원들이 이 나무에 오릅니다. 제너럴 셔먼에 사람이 오른 건 처음입니다. 나뭇가지를 뚫고 줄기를 따라 내려가며 나무를 공격하는 딱정벌레 피해를 조사합니다. 제너럴 셔먼의 건강검진 결과는 합격입니다. We found a little bit of activity, but on the whole, it seems to be a very healthy tree that's able to defend off any beetle attack. 사실 자이언트 세코이아의 가장 큰 천적은 기후변화입니다. 극심한 더위와 가뭄, 산불로 점점 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The most significant threat to giant sequoias is climate-driven wildfires that we've seen over the last 5 years, which have killed up to 20% of all the giant sequoias.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세코이아는 딱정벌레와 함께 잘 지내왔습니다. 그저 물을 뿌리거나 나뭇가지를 제거하거나 화학 처리로 딱정벌레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세코이아와 딱정벌레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해진 겨울이 딱정벌레의 생존력을 강화하고 번식 횟수를 늘려 산림을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means that they have really withstood insect attacks for a lot of years. So why now? Why are we seeing this change? To what extent is it about droughts? To what extent is it about interactions with fire? 기후 변화가 가져온 직간접적인 영향들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독일과 브라질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인도에서는 50도 안팎의 폭염으로 수십 명이 사망하는 등 지구촌 곳곳이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나라도 평년보다 덥고 강수량도 많을 거라고 하는데요. 갈수록 역대 최고, 최대 같은 수식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름의 초입인 지금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해둬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